7시인데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시간은 됐어요. 7시인데 네, 안녕하세요. 딱 7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할까 여쭤봤더니 하자고 하셔가지고요.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학사인데 앞에 박사님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격에 어울리는 좋은 이야기를 좀 끌어내야 될 텐데 라는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김재인 교수님께서 써주신 책에 보면 인간이 관계적이고 협력적인 존재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거 하나 믿고 오늘 두 분께 기대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주인공이신 이제 김재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쪼개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 이야기는 이따가 톡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사회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네, 저는 사회자는 아니고요. 전 대담자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거리를 조금 갖고 와가지고 좀 얘기를 공유하고 싶고, 그냥 한 가지 소회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21살 때부터 제가 김재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천개의 고원이라는 이제 질 들레즈의 주저를 뭐 이제 같이 썼지만 공저지만 하여튼 그 책을 이제 읽었던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분을 만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그 어떤 포럼을 조직하는 데 가가지고 그때 처음 뵙고서 제가 약간 좀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성덕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신랄한 대화보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끌어내는데 제 역할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야기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자인데 제가 사회자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사회가 딱히 필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김재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풀어내시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질문을 드리고 혹은 양승훈 교수님한테 턴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워낙 뭐 말씀들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을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엄청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팔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널리 좀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쉬운 질문부터 드리면서 근데 생각은 얼마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AI의 빅뱅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주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라고 해서 만만치 않겠다라는 마음의 만건?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거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대접받거나 혹은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도 연결되는 실제적인 질문은 인간이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고 안 되나요? 생목으로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고가 나줘야 이게 행사가 이제 빛이 나고. 네, 제대로 좀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네네. 행사 진행 미식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저작, 훨씬 크네요. 네. 간단한 저작 프로필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 그 이야기들을 특히나 이제 양수홍 교수님한테 더 인사이드하게 맡기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김재인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과학자와 발명가가 꿈이었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예지를 하면서 약간 삶의 전환점 같은 걸 맞이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또 이 과학기술과 철학의 접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계절이 그렇게 자꾸 바뀌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되게 애매한 삶을 살았고요. 사회가 저를 자꾸 규정을 하면서 때로는 뭐 문과, 때로는 이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제가 이제 어디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한 최근 30년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예술 철학,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철학 이 두 개를 그래도 제일 파고 들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술과 기술 범위 내에서 두루두루 이제 살다 보니까 모난돌이 정맞고 그러다 요즘 융합의 시대 뭐 이러면서 다시 이런 사람 없구나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뭐 그렇게 별로 변한 거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문의 어떤 현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이제 문이과 분리가 얼마나 이제 문제인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참 제가 그런 플안에서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또 이제 책 표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자기소개가 하나 있거든요. 콜렉티브 휴먼 알고리즘 AI5의 창립 멤버.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거 약간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 자기소개는 어떤 것인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인문학, 이제 이 책 제목에도 인문학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대야말로 인문학이 더 힘을 발휘하고 인문, 예술 이런 영역들이 더 의미를 이렇게 사회에 증명하는 그런, 뭐 증명한다는 게 꼭 뭐 이렇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 제 역할을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때마침 저기 계신 김만건 선생님 비롯해서 일단 창립 멤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500명 생각하는데요. 그럼 AI 500? 아니요. 창립 멤버니까 5명이 일단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가자. 그런 어떤 인문학과 뭐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인문학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회사이자 단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로까지 기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네, 우리 사장님은 저기 김만건 교수님이시고요. 7월 1일 예정으로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독 뉴스. 네. 그리고 이제 책 제목에서 제가 약간 쫄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책 제목을 AI 빅뱅, 물론 그 책 내용에도 보면 이제 약간의 비유가 있긴 한데, 이렇게 어떻게 고민을 해서 뽑은 제목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는데 김만건 교수님이 AI 빅뱅이다 이건. 그래가지고 그냥 사장님의 역할이 너무 큰 지분이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챗GPT 열풍이잖아요 요즘. 근데 저는 뭐 그 열풍은 가을이면 이제 식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 지형 전체가 인공지능이 분명히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점인 건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챗GPT라는 말을 제목에서 처음부터 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다른 어떤 인공지능들의 발흥, 특히 생성 인공지능으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이 시점, 그거야말로 AI 빅뱅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단순히 이제 우리 대표님이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일만 하니까 받아들이는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굉장히 빨리 나온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챗GPT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좀 최근 상황이 염두에 두고 들어가기까지가 가능했던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 패친들은 아시겠지만 딱 보름 동안 집필을 했고요. 챗GPT인가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출판사에서 책으로 이렇게 실물로 만들었습니다. 총 2개월 걸렸는데요. 어디 딴 출판사 가서 얘기하면
저자들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앞 책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이 책을 이제 2017년에 쓰고 나서 그 후에 계속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하는 거를 제가 지켜봤고 뭐 한 3년쯤 전에도 이제 GPT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철학하는 인문학하는 이 사람들이 이거 등장한 것도 모르면서 지금 어떡하냐 한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간 동안 계속 정리해 왔던 작업들이 있고 발표했던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 전체를 좀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정리한 기간이 보름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정교육을 하면서 이제 5월 초까지의 현황을 참조하면서 책에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이렇게 나왔다. 그죠? 오래 준비했다. 그러니까 실제 쓴 시간은 그렇지만 준비한 기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대한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양수훈 교수님이랑 좀 더 들어가는 시간을 바로 다음에 할 건데 책에 관련된 간략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책을 좀 주요 타겟팅해서 쓰신 독자층이 있으실까요? 인간이요. 어디서든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책의 구성이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생성인공지능의 특징이 인공지능이 창작을 한다, 뭐 생성한다 이런 전 믿진 않지만 하여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그 결부되어 있는 당사자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마찬가지지만 직접 글을 쓰고 하는 이 창작 넓은 의미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이 두 부류가 당장 이렇게 어떤 충격과 뭐랄까, 놀라움, 이런 데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 두 영역의 관련자들, 결국 인간이죠. 네.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좁게 그냥 창작, 교육 요것만은 아니고 좀 넓게 우리가 다 거기에 그 창작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활동에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느낀다면 모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책 전체를 뽑아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될 주제를 넘어서 일상이 되는 주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과 관련해서는 챕터별로 또 이렇게 짚어줄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양수훈 교수님께서 아까 네, 시작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럼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뭐 챕터별로 짚는다기보다는 문제의식이 조금 이게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묶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 책 제목이 이제 우리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라는 부제가 지금 책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주제는 AI 빅뱅이고. 근데 이게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 이야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신드롬이죠. 지금 사실 연초부터 난리가 났고, 아까도 교보문고를 갔다 왔는데 광화문점에 가면 매대 하나를 다 그냥 그 챗GPT 관련된 책들이 지금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한 두세 가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술자들이 쓴 기술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영학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고 이제 우리의 투자 전망이나 혹은 이제 경제 전망 이런 거 엮어서 하는 그러한 담론이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적 논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게 김재희 선생님 말고도 몇 분이 이제 그런 작업하는 분이 계시나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이 이제 저는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뭐랄까요 AI에 대해서 뭐 챗GPT, LM이든 그 기존의 이제 AI든 그냥 이미 망했다. 약간 이런 전조로 쓰는 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왔기 때문에 이제 노동의 종말도 왔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섣부르게 바로 뭐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뭐 우리는 이제 진짜로 인간이 로봇에게 지배당할 그 순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책의 굉장한 장점은 지금까지 나온 기술 담론의 언어들을 이 문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톤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전 아까 말씀드린 그 비관론하고 좀 다른 것은 그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과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과정적으로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책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읽혔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앞에 AI 얘기를 오늘 길게 하는 게 좋은가요? 뒤에 인문학 르네상스가 더 중요한 얘기인가요? 저는 사실은 인문학 르네상스 얘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더 많이 하기는 좀 했어요. 예. 근데 그걸 이따가 이제 그 얘기는 좀 하고 일단 AI 얘기부터 하면 이제 저도 잠깐 대담자니까 제 소개는 했지만 그래도 하자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사회조사 방법론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터뷰도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집단 FGI라고 하죠. 뭐 그래서 FGI는 어떻게 하고 참여 관찰은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 질적인 연구는 뭐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 제가 또 강의하는 건 통계거든요. 통계도 가르치고 코딩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또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세 개가 학사, 석사, 박사 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과학기술학을 공부해가지고 최종 학위는 공학 박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좀 관찰하는 게 재밌긴 하지만 하여튼 또 이 통계에 대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보는 뷰는 또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공부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단상을 하셨을 때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AI에 대해서 이제 이 김재인 선생님 AI 빅뱅에서 다루시면서 하는 건 굉장히 그 AI를 실제로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챗 GPT를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답을 뽑거나 혹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숨겨진 전제들이 많아요. 그냥 될 거라고 보는 이제 굉장히 사실 순진한 생각이긴 한데 그 기술자들의 뭔가 이 합리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진단을 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거였고 그래서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처음에 AI의 이제 처음에 절반은 우리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요 것들이 어떤 함정이 있는지 이 논의 안에 빠져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재현하고 복제한다 한들 거기서 무엇이 빠져 있는가 예컨대 뭐 예술 활동이란 건 그 과정까지 예술 활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거기서 주체성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는 할 수 없죠. 만들어져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도 같은 거는 사실은 코맨드를 준 사람이 오소시비 오히려 있고 AI 자체가 그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치 평가, 가치 창조 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가 그려내는 그림들의 찬탄을 하는데 사실 찬탄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인데요. 그 AI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개론서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인간이 빠진 함정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AI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얘가 어떤 의식적인 활동으로 뭔가를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뭔가 이 시행착오도 인간처럼 하고 결과가 난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는 뭘로 만들죠 우리? AI는 뭘로 만들죠? 예? 코딩 하잖아요 코딩. 코딩 하잖아요. 그 완전히 언어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인데 하여튼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도 이렇게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AI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화용론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GPT라는 모델은 굉장히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들레즈 가따리의 논의를 가져오셔서 이제 화행적인 거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땐 지시하는 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통해서 해석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언어를 가지고 지은 집이라는 측면에서 그 화행적 성격이 없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이 감각들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게 모두 모였을 때 사실은 실체가 된다는 어떤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게 피상적인 세계를 AI가 다루고 있고 우리가 쫄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 이제 다른 의미를 찾다 보면 AI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구를 이해시킨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거겠죠. AI가 할 수 없는 게 스스로 평가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 이제 왜냐하면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기준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AI 스스로 AI가 기준을 만들고 또 평가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기준은 인간이 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일이 사람의 일 중에 없어지지 않을 일이 뭐냐면 AI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하죠? 이게 디버깅을 하는 디버깅 머신이 있긴 한데요. 디버깅 머신이 고장나면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개입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챗 GPT 현상으로 뭔가 이제 빅뱅이 물론 일어나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빅뱅이 아니고 AI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뭔가 질문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빅뱅이라는 의미로서 이 책이 굉장히 읽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네. 양승훈 교수님께서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 핵심 요지를 사실 이제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또 책을 읽으실 때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 정리이신데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앞부분에서 그 눈치라는 키워드로 AI와 인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신 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자께서? 네.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아마 개념적으로 인공지능을 발명했다고 얘기가 돼요. 1950년에 쓴 논문에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The Imitation Game.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5년인가요? 영화로 이제 나왔죠. 그 영화는 튜링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두툼한 그 편전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 튜링이 그 독일군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이제 풀기 위해서 브래틀리 파크라는 이제 비밀 연구소에서 이 암호에 해독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튜링이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는데 동료들이 일어나서 앨런 우리 밥 먹으러 가 그렇게 해요. 튜링이 이제 쳐다보고 응? 하고 이제 알아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두세 번을 반복합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 거야. 아니 밥 먹으러 가자니까 그 반응이 그게 뭐야? 아니 니네가 언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 니네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지. 자, 이런 어떤 그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뭐 1, 2분도 안 되는 짧은 장면인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튜링이 역시 인공지능의 발명자구나. 내가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묘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이게 직접 오가는 의미론적인 내용, 뭐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그것과 관련해서는 뭔가를 포착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가는 전후 좌우 상하의 맥락은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맥락은 별도의 정보로 주어야만 그게 이제 맥락이라는 정보로 다시 입력이 되는구나. 이런 굉장히 뭔가를 잘 처리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가르쳐 준 것만을 할 줄 아는 그런 종류의 기계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바로 이제 인간의 언어 활동의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아까 양승훈 교수님이 잘 이야기하시는 화행 인간의 언어라는 건 행위의 일종이지 단순한 뭐 의미 전달, 의미를 주고받고 하는 거에 머물지 않는구나 이런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맥락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런 점을 우리는 눈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에 대한 좋은 설명, 그러니까 그리고 쉬운 직관적인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AI 담론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양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굉장히 어떤 공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I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는 지점들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뒷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전문가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라는 지적으로서도 AI와 인간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말 뜻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 질문을 잘한다는 게 뭘까? 근데 저는 뭐 말을 요령 있게 한다? 아니면 뭐 흔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하면서 정교하게 뭐 많은 정보를 일단 주고 나서 아니면 예제를 하나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질문을 해라.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내가 그러니까 물어서 얻어내고자 하는 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료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걸 더 캐물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또 이게 틀린 얘기라면 그걸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뭐 100% 알아내진 못하더라도 이른바 눈치는 채야 됩니다. 저게 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의 맥락에서 저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 자신의 지식 수준이 좀 더 전문적인 측면에서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진위 판단,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네, 하세요. 네. 눈치가 너무 빠르십니다. 보였습니다. 네. 그런 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들이 많이 지금 뭐랄까요, 언급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게 철학적 입장인데요. 저는 약간 사회학적인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그 유튜브에 가끔 검색하다 보면은 저는 자꾸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AI 논객들끼리 키베 뜨듯이 무슨 이렇게 배틀을 해요. 토론 배틀을 하거든요. 거기 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2029년 기계가 지배하는 날인가? 라는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는 책을 쓴 게리 마커스라는 AI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개발자인데 이 사람은 좀 비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가 없고 AI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AG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가 발전이 가능한 AI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게리 마커스 같은 사람이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한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역할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한편에는 이제 요슈아 벤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딥러닝의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석학인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우리의 이제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거죠. 우리 계속 진보하고 있고 이제 어느 날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퀀텀 점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비약적으로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세계가 아니다. 차원 벡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배틀을 뭐 1시간씩 맨날 토론하고 뭐 둘이 맥주 먹고 끝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뭐 약간 그 실리콘밸리식 토론이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AGI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모든 개발자들은 거기 지금 뭐 온몸을 던져서 지금 투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약간 이제 그 우리가 백핸드 프론트엔드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백핸드는 기반 기술이고 프론트엔드는 유저가 직접 만지는 건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실 이제 엔드 유저들이 쓰는 그런 기술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극복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들이 다 또 걸리게 되거든요.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안 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어떤 기대나 우려를 갖고 계신지 조금 얘기를 더 들어봐야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변하고 있습니다. AGI, 그러니까 AI의 이제 제너럴이 어떤 건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번역을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수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 아닌 자연 일반지능이 뭐냐? 인간입니다. 인간지능이 일반지능 중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런 지능이에요. 그럼 일반지능의 특징이 뭐냐? 이건 특수지능하고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특수지능은 한 가지 뭔가 지능적인 또는 지적인 활동을 잘 하는 거. 가령
쿠쿠는 밥을 엄청 잘 줘요. 쿠쿠보다 잘 짓는 분 혹시 안 계실 겁니다. 진짜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의미에서 초인공지능이기도 해요.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티맵은 길을 잘 찾고 등등 이런 식의 이제 한 가지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특수 인공지능 또는 뭐 좁은 인공지능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를 두루 할 줄 아는 지능을 보통 일반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챗GPT가 일반 지능의 어떤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되곤 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말로 이 자연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언어로 뭔가 물어보면 그림도 생성하고 문장도 생성하고 또 뭐 번역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자 여러 가지를 얘 한 놈이 챗GPT라는 거 하나가 다 수행해요. 이는 마치 인간이 밥도 두고 밥도 짓고 바둑도 두고 길도 찾는 등등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얘가 이제 일반 지능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일반 지능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전문적으로는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영역들을 오가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 일반 지능의 본질이냐? 아니면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이 전체를 다 하게끔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도메인을 오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까지만 가면 챗GPT를 비롯한 이제 그 후손들과 친구들은 다 일반 지능이라고, 특히 인공이니까 인공 일반 지능 AGI라고 우리가 부를 여지가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핵심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두 개를 하더라도 이 두 개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본질이라면 챗GPT 같은 애들은 일반 지능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첫 번째로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얘는 언어 모델의 범위 안에서만, 즉 우리의 이 자연어를 적절하게 학습시킨 그 언어 모델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모델 바깥에 있는 거는 한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데 말을 갖고 그림도 그리고 말을 갖고 코딩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도 때로는 잘못 그리고 코딩도 때로는 잘못하고 말도 때로는 잘못하고 이런 식의 그 작동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일반 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제 입장이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할 수 있으면 일반 지능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전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더 중요한 특징으로 좀 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일반 지능하고 이제 AGI 인공 일반 지능 사이에 이 갭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 뭔가 퀀텀 점프, 진짜로 그게 있어야만 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안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 책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암기.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해당되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컴퓨터 사면은 폴더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를 딱 열면 폴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문서가 있고, 바탕화면을 키면 내문서가 있고, 내문서에 폴더명을 계속 만들잖아요. 드라마 미생 보면 장그래가 처음에 혼나는 게 폴더 정리 잘못했다가 이제 오상식 한테 박살이 나거든요. 이제 니 뭐 혼자 일기장처럼 하지 마라.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요즘 학생들은 폴더를 안 만드는 거 아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찾을까요? 검색창. 네. 애플 같으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검색창에 그냥 궁금한 걸 칩니다. 그럼 파일이 튀어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암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 컴퓨터 공학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거는 병렬 처리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널브러져 있는데 가장 내가 빨리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직렬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길 찾아보고 이걸 다음 걸 찾아보고 이게 끝나면 다음,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레벨업 같은 거예요. 레벨 1이 끝나야 2를 갈 수 있고 3를 갈 수 있고 이게 디렉토리 구조거든요. 폴더 구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내 문서에 들어가야 그 다음 폴더를 들어가고 그 다음 폴더를 들어가는데 사실은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검색을 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그 바탕화면 보고 막 그 나이 든 사람 막 혼내잖아요. 이게 뭐냐고 막 파일이 막 이제 바탕화면 가득 차고 있으나 실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렬 처리를 AI와 컴퓨터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서의 이제 우리 GPU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채굴 하는 사람들이 이제 GPU를 하는데 왜 GPU가 떴냐면 병렬 처리를 빨리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인간이 굳이 제가 어거지로 물어보는 거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거 빨리 찾을 수 있고 그게 기반 기술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되게 좋은 질문 그리고 적절한 설명하셨는데 1차선 도로가 있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 길 따라서만 가는데 8차선 도로가 있으면 8가지 가능성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병렬과 직렬의 차이인데 암기야말로 병렬 아니겠어요? 글쎄요. 동시에 딱 보이잖아요. 동시에 딱 보인다. 네. 검색은 아무리 뭐 해도 키보드나 이렇게 이 패드, 터치패드 이런 거 다루는 시간이 필요한데 암기는 딱 그냥 바로 뜨잖아요. 네. 더 빠르죠, 액세스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데 이게 굉장히 모범생의 논리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불만은 아니고 조금 다른 생각,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일자리는 대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일자리는 왜냐하면 글을 쓰고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거죠. 어쨌든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안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안 창의적인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고 비틀고 있으면 뭔가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사실은 챗GPT나 그러니까 GPT가 아니어도 다양한 AI가 대체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알고 보면 단순 반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무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제 하던 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한 일 또 내일 할 거고 10년 후에도 사실은 크게 차이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지식인들은 굉장히 AI가 우리를 지배할까 걱정하지만 사실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AI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 얘기가 중요한 게 뒤에 교육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책의 절반이 교육 얘기거든요. 대학 교육부터 어떻게 고칠지가 사실은 절반인데 요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얘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대체할 겁니다. 네, 대체할 거고요. 그 맥락에서 우리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휴머니티죠. 그러니까 인류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죠. 이제 개개인들, 개인의 관점에서 인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덩어리, 우리 인류 전체를 또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 요즘 관심은 이제 계속 생각을 거듭하면서 개개인들보다 이 전체 인류에 우리가 좀 눈길이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최근 한 300~400년 정도 시간 동안 특히 이제 유럽과 저쪽 북미 이런 데 중심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원자적인 개인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 나머지 인류를 전체로 바라보는 어떤 시야 이걸 굉장히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처음 그 생각이 깊어졌는데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 더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인간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제 역사를 제가 책에도 그 얘기를 좀 썼는데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처음에 인간이 돌도끼를 처음 깬 그 개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누군가가 최초의 발견이나 발명이란 걸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그 집단 전체,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전체가 힘을 모아서 그 지식과 노하우를 횡으로 확산시킵니다. 즉 이 주변으로 전파시켜요. 그래서 집단 모두가 공유할 때까지
함께 외웁니다.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후손에게 그걸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잊지 않고 그걸 간직하는 거죠. 그건 인류 전체의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각 개인이 소수, 아주 극소수지만 한두 가지를 발견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횡으로 확산해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의 거의 대부분은 몇몇 개인이 수집한 거를 전체가 이게 공유하는 과정, 이 공유 과정이 없었으면 그런 종류의 기술은 멸종에 해당하는 하여튼 잊힌 기술이 됩니다. 없어져요, 그냥. 한번 인간이 누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일이 굉장히 이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 그러니까 한두 명의 그 천재적인 특출난 개인이 하는 역할과 나머지 인간 전체가 그걸 뒷받치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너무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전체로서 바라볼 때 결국은 나머지 인류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이 전체를 떠받치기 위해서 했던 그 역할에 대한 기여분과 그 다음에 과거 그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몇몇 빅테크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셉트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적절하게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인류에게 어떤 몫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배 문제에서 다른 아이디어와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인간인 이상 그 자체만으로 대우받는 굉장히 그럴듯한 무슨 인권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해버리게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2부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양수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암기 부분이 사실 이제 책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 보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그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 중에서 사실 암기는 굉장히 개인적 차원의 대응으로서도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강의를 요청하시는 특히 학부모님들이 참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만 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암기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는 제가 저번 인공지능 책 썼을 때 또 뒤에 이제 요거에 약간 축약 또는 뭐랄까 미숙한 버전 그게 있었는데요. 강의하다 보면 교사들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창의성이라는 게 이렇게 암기와 굉장히 무관한 종류의 활동이고 뭔가 하늘에 쑥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엉뚱한 발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창의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게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에 추가로 조금 뭔가 우리가 보탠다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자기가 기존의 것들을 대체로 다 간직하고 있어야 그게 어떤 차이를 낳는지 이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사들은 근데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창의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우리가 빨리 깨부시고 실제로 암기가 기반이 되면서 뭔가 거기에 더 보탤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세간의 오해가 이제 큰 거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에서 이제 암기와 더해서 이제 문해력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사하는 직업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텐데 그것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면서도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문해력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첨언해 주시면. 그러니까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죠, 원어로는. 그 문해력이 뭐냐, 이게 이제 되게 논란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를 해독하고 또 표현하고. 근데 제가 책에서 이제 많이 강조한 게 오늘날의 언어가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어떤 언어 능력이라는 게 어디까지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자연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자연어가 언어의 거의 전부였다면 한 500년 전부터는
수학이 또 다른 언어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자연과학도 첨가되고 예술도 첨가되고 오늘은 디지털까지 이제 다 우리의 언어 능력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다루는 어떤 학문이 과거에 인문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확장된 문해력을 다루는 확장된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문해력이 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저는 이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이제 어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별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종합하고 가공하고 표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지적인 활동, 지능적인 활동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갖춰야만 어떤 영역에서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능력이 필수적인데 사실은 그런 능력이 뭘 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크게 합의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문해력을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 글쓰기는 좁은 의미의 글쓰기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확장된 의미로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실은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그 전반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일종의 연습이죠.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자기 근력이 커지고 그 능력을 응용해서 이제 다른 영역까지 뭔가 결과를 내고 하는. 근데 이제 글쓰기를 결과의 문제로만 놓고 챗GPT가 글을 다 써주니까 이제는 우리 글 쓸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노암 촘스키처럼 이걸 하이테크 표절의 문제 정도로 그냥 이게 글쓰기가 뭔지를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바로 이 순간에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좀 저로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카피킬러. 요즘에 이제 GPT가 아니라 GPT 제로 이런 걸로 이제 GPT로 만든 답안은 이제 걸러내겠다. 걸러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본인이 만든 게 있으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하고 달라가지고 걸러지진 않는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규제적 접근으로 이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거 이상으로 갈 거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다시 사회학자니까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게 깨진 지가 20년에서 구미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3, 40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기술 배워 놀다가 20살쯤에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직업훈련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교육원이라고 하죠. 제조업체들은 이제 기술교육원이라고 하고. 그럼 거기 들어가고 4주 교육 받고 나면 이제 나는 노동자가 되는 거고, 정년까지 일하고 나면 국민연금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럼 잡아놓고서 너의 일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아까 우리의 고도의 지적 노동은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이 원래 지식인은 전전긍긍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문제제기는 하겠으나 사실 전전긍긍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전제했을 때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뭔가 그냥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보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차원적인 게 있어서 그건 일단 배제하고 그럼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대체돼.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리스킬링이고 하나는 업스킬링이에요. 그나마 내가 하는 일을 조금 고도화시키면은 조금 더 창의적이 되거나 AI에 대체되지 않는 일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사회든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성공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우면 되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아예 이건 전망이 없는 경우, 이건 완전 단순 작업이고 나는 회계장표를 지금 풀로 붙이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사무직은 확실히 없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스킬링은 사실은 성공한 적이 없고, 그게 저는 뭐 예를 들면 러스트 벨트나 뭐 영국의 북잉글랜드 이런 데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고 나서 새로운 기술 가르치려면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뭔가를 안 하던 걸 새로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위로서 당신들이 이제 대체되지 않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대체되지 않는 일을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가능한 일인가. 특히나 나이를 먹으면 더 배우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와가지고 책에 있는 김재인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적인 것도 토론해야겠지만, 일단 이게 대상을 누구로 하는 말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그거에 대해 의견 듣고 싶어요. 네. 네, 뭐 제가 대답을 못한다고 그렇게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문제에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그 신문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이고, 저도 리스킬링 뭐 이런 거가 별로 될 것 같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왜냐하면 사람이 한 25 넘으면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새로운 걸 배우는 데는 연령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가 하던 일을 약간 추가하는 형태로 배우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업종을 바꿔가면서 한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유의미한 노동 활동, 여기에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노령층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우해야 할까, 그들의 어떤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 노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 뭐라죠, 사회, 뭐, 복지 수준에서 이제 돌볼까, 뭐, 이런 문제랑 같이 묶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전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의 심화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옥스팜 빈곤 돕는 단체죠. 세계 빈곤 보고서를 얼마 전에 올 초인가요? 봄인가 냈는데, 2020년에서 21년 2년 동안 전 세계 부의 새로 성장한 새로 창출된 부의 약 63% 정도를 1% 인구가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마 뭐 상상해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익이 아주 극소수층에게 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주로 짐작하시겠지만 ICT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제 대부분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 가져가게 된 어떤 정당화의 근거, 정당성의 근거가 뭘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작동해 오던 어떤 노동과 소유권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정당화, 이게 이제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재산이 거기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문제, 그러니까 로크 대략은 이제 그 무렵부터 시작됐던 근대적인 소유권과, 그 다음에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급증한 이 비정상적인 어떤 지식재산권의 분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따지고, 그 밖에 글로벌 탈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어떤 될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다른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 노동 바깥에 이제 존재하게 될, 앞으로도 그 인구들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게 되면 뭔가 그래도 지금 상태로 그냥 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뭔가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는 해보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건 맞고요. 지금 인류가 꼭 풀어야 되는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저도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말고, 저는 한동안 사회학자들이 한 5년 동안 연구한 대상이 있어요. 노동 연구한 모든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플랫폼 노동자. 사회학 저널을 다 찾아보세요. 플랫폼 노동자가 모든 저널에 모든 호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배민을 했다가 뭐 그 다음에는 뭐 쿠팡 상하차 하는 사람도 만났다가 뭐 이제 원래 그 전에 특고 노동자였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하다가 이제 글로 가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을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AI 얘기니까요. AI 얘기니까 사실은 책에 간략히 나왔지만 사실 요즘에 그 영국의 80년대생들 학자들이 뭐 연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플랫폼 자본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필 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 존스라고 거기도 사회학자인데 이제 노동자 없는 노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미세노동이 요즘에 굉장히 관심. 미세노동은 뭐냐면요. 알고리즘은 사실은 AI 알고리즘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도학습, 하나는 비지도학습, 하나는 이제 강화학습인데 뭐 굳이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뭐든지 레이블이 있어야 된다. 라벨이 있어야 얘가 뭐라고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식별을 AI가 스스로는 못해요. 그 다음에 식별을 비슷한 걸 묶는 걸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군집화라고 하는데 군집화를 해도 이름은 얘가 못 붙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하는데 그걸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인형에 눈 붙이는 거예요. 인형에 눈 붙이는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AI가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노동이 없으면 알고리즘이 멈춰요. 그 GPT에서 핵심은 HIT예요. HIT는 휴먼 인더 루프예요. 루프 속에서 인간이 계속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계속 식별해주면서 이제 정답률을 높이는데 책에는 간략하게 이제 오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편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나왔지만 사실은 그 노동이 없으면 아예 그냥 챗GPT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배달이나 혹은 쿠팡 상하차는 지금 뭔가 유니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라이더스 유니온도 생기고 하는데 이 미세 노동자들이 사실은 아예 조직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편제해 있어요. 완전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속에 있고, 온오프가 자유롭고,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고, 한꺼번에 행동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제로 대학생 알바 못하면요, 그 니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정부기관. 정보화진흥원, 정부. 거기서 대학생 알바로 눈 붙이는 거 알바 시키거든요. 레이블링 알바 시키거든요. 그러면 건당 500원 뭐 이래요. 500원이 아니고 50원 정도 할게요. 50원 정도. 한 번에, 왜냐면 시간당 최저시급에 정도 받게 되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아마존이나 다양한 이 AI를 쓰는 기업들은 더 싼 임금을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 노동력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전쟁 난 나라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인권적인 고려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로 조직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냥 복지나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게 하는 일련의 사회적인 교섭이나 뭐 투쟁이란 말이 여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게 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런 기대도 있어요, 사회학자로서는. 지금은 그들의 조건이 굉장히 이제 보이지도 않죠.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컴퓨터만 연결돼 있으면 그냥 하고 모바일로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들을 어떻게 엮어내는지가 또 상당히,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서, 근대적 주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에서 배제되게 되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는 요약하자면 그 근로 가능한 인구들이 투표장에 다 같이 나가가지고 한 표씩 찍고 와가지고 우리가 머릿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근대 의회 정치 체제인데 사실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상상력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다른 대안적인 체제 만들었다고 가만히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게 또 전혀 후속적인 좀 문제가 아닐까.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이들을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일어서게 하고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사실 뭐 중요한 이슈인 건 맞고요. 뭐 많이 제가 생각해봤던 주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뭐랄까 만국의 뭐 미세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이제 표현 중에 조직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가능할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직화하게 약간 뭐랄까 자연 발생적인 거 비슷하게 이렇게 모이게 된다. 이거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약간 지도자라든지 뭐 과거 이제 전위 정당 이런 게 등장해서 이걸 모은다. 되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현재 진행되는 그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가령 뭐 기후 위기도 뭐 있고 불평등 문제도 되게 크고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임계점을 넘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차가 커지게 되면 몰려있는 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회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비가시화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88 올림픽 때 철거하고 그 사람들이 이 벌건 대낮에 이렇게 도로에 나오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게끔 하는 게 여태까지의 관리 방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그게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계속 기어 나올 거고 뭐 코로나라면 이 감염된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출몰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른 형태의 그 리액션 같은 게 이제 있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사회 제어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쉽게 차단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기대인지 하여튼 희망인지 그런 것들을 좀 품게 됩니다. 뭐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기 힘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양적으로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또 이 철학자의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생각 못 해본 부분들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다라고 듣고 있었는데요. 아까 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약간 빠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교육과정 재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사회에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에 제안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예, 뭐 마이크, 네네. 예, 두 분 다 답을 해주시면 예. 그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 메타 스킬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일종의 그런 걸 거예요. 전체 지형을 보고 어떤 위상의 것들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뭘 공부하고 배우면 되지? 이걸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운 능력이고 그 다음에 학습 역량은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에 요약하자면 배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거 준다고 그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준다고 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사이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관계적 능력을 이제 관계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계속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여긴 다 우린 범생이밖에 없구나. 우린 다 된다고 보는구나. 진짜 이 된다고 보는 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AI를 다루기 위해서 그 여기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대충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대충 쉽게가 아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머리에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유급제가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유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최저 역량이 안 돼. 너는 AI하고 살 수 있고 네가 AI에게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고 AI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의 상상력의 나래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1년을 더 다니세요. 21살에 졸업하세요. 22살에 졸업하세요. 23살에 졸업하세요. 일단 고등학교부터 이게 쉬운 일일까? 라는 종류의 고민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도 이제 확장된 인문학은 사실은 요약하자면 저는 아주 무식하게 옛날에 물리대 체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사를 보면은. 이게 물리대 체제는 사실은 종합교양으로서 문이과를 합쳐놓은 거죠. 이학과 이제 수학과 뭐 이제 그 다음에 문학도 배워야 되고 뭐 역사도 배워야 되고 문사철이 다 들어가는 요약하자면 그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중등교육이죠.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문이과 통폐합했잖아요, 지금. 문이과 없어지고 근데 이제 구분이 되죠. 왜냐면 어려운 수학을 이과를 갈 친구들은 선택을 하고 쉬운 수학을 이제 문과를 갈 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 최소 수준의 달성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보편교육으로 중등이든 고등교육이든 설정할 수 있을지
사실 학습 격차라는 거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는데, 아까 암기에 있어서도 내적 필요가 있으면 암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사실 써 놓으셨는데, 이게 과연 쉬운 거냐는 이 질문이 사실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그냥 엘리트 교육을 잘 설계하자는 말처럼 곡해할 수도 있다. 잘못 자칫 읽으면. 그냥, 그리고 어차피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날아간다니까요, AI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대상이 누구이고, 어느 수준이 최소의 수준이고, 만약에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질문이 첫 번째로 많이 들었어요. 네. 뭐 또 이제 되게 그 살살 한다고 그러더니 밥 먹을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까놓고 얼만큼 우리가 좀 공론에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프랑스 교육만 해도 굉장한 이제 엘리트 교육 시스템하고 보편 교육 시스템이 같이 병행해서 작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가 이제 사회를 이끄는 그거를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등의 나라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평등하지 않은데도 실제로 뭐 대학 진학률이 뭐 70% 이렇고, 이런 게 이제 과연 지탱 가능한 방식일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존경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모 대선 후보가 노동자도 벤츠 타는 세상, 이런 아주 이상한 역설적인 표현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벤츠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의 상징이죠. 벤츠고, 노동자가 벤츠를 타면 그 사회는 불평등이 없어진 사회고, 이미 뭐 그런 게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역설을 낳게 되는데, 비슷하게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 모두가 평등하면서도 어떤 능력주의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얘기되는 성취한 자들이 어떤 몫을 가져가는 게 공정하고, 이런 담론이 함께 유통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가 이제 책에 쓴 몇 가지 아이디어는 결국은 양승 선생님 지적 잘 하신 것처럼 엘리트 교육이랄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잘 설계를 할까, 여기에 머무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뭐 저도 고민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이 문제가 뭐랑 되게 비슷하면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의 인구가 확보되지 않고 산업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지방은 살려야 된다는 이런, 그리고 누구나 다 수도권으로 올려가는 이런 상황, 뭐 이런 어떤 모순이 같이 작동하는 게 지방과 뭐 수도권의 문제라면, 학교, 대학이나 이 교육의 문제도 비슷하게 지금 난맥상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뭐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밖에는 저로서도 뭐 그 이상 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제 논의회장을 이렇게 펼쳐 놓고요. 책 자체에서 계속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끄집어내 보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뒤풀이에서 좀 더. 네, 뒤풀이에 제가 신나게 털릴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한 창과 방패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 재편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양 교수님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이과 통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교육 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뀌거나 혹은 재원으로서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설명을 그럼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빼기 교육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현행 교육 과정을 보면 어떤 전체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논의랑 계속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의미가 없고요. 조금 한번 끊고 얘기를 진행하자면,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는 게 뭐 이 전체가 이 100이라는 정도의 분량이 있다면, 그게 이제 대략 한 뭐 20살 언저리에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상당한
인구에게, 그러니까 뭐 인구의 절반 정도에게는 어떤 것들을 미리 빼고 너는 한 70만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요구하는 게 현행 교육과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문과 아이들에게 아까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인 뭐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들을 빼고 가르치는. 너네는 아예 안 배워도 된다. 앞으로도 안 배워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어야 한다는 이제 생각인 거죠. 보통은 이제 반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과 애들은 뭐 역사도 안 배우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배우는 강도랄까 이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꼭 배워야만 그게 체화돼서 자기의 그러니까 체화된 능력 뭐 이런 걸로 이제 굳을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이 있고 조금 늦게 배워도 큰 문제가 없고 심지어 독학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고 한데 이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뭐 거의 100년 남짓 계속 과거의 방식으로 특히 아마 이제 거슬러 가자면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산업화 뭐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도 그때 나눠진 그 구획 갖고 계속 교육이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논의가 이제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뭔가 우리가 뭘 빼고 있는지 미래 세대에게 앞선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그 지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에서 지금 제 지방사립대 있잖아요. 경남대학교는 이름이 이제 학생들 취업에 유리합니다. 경남대 이러면 다 국립대인 줄 알아가지고 가끔 서류 통과가 잘 돼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사립대고, 그래서 경상대학교가 이름을 경상국립대로 바꿨어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 제 입장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대하기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오진 않았을 것이다. 학교 공부를 잘하진 않았을 거고 학교에서 공부로 주목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학생을 데리고 제가 통계를 가르치고 코딩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또 돼요. 이게 되게 오묘한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학습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머릿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수능 등급과 내신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한 연금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케미가 맞으면 학생들도 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었던 거고, 저희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처음에 와가지고 코딩은 재밌는 거예요. 그냥 코딩은 사실은 처음에 그 코드 책을 보거나 따라치다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비슷한 코드를 조금 바꿔보고 뭐 이러면서 이건 공대 친구들 똑같이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허들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가를 만드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통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허들이 있는데 하나는 미적분학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선형대수를 들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허들에서 다 자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재미를 느끼고 나면 기초통계가 재밌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적분학을 3수강 하면 돼요. 선형대 수학을 재수강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듣고 오히려 저보다 그 친구들이 뚝심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고 그냥 나 한 번에 이해가 안 됐을 뿐이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할 거냐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습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그 잉크를 물에 딱 퍼뜨려가지고 진하게 쫙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묽게 들어가가지고 또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고 저 아까 어렵다는 얘기를 했으나 또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다른 방식의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변화가 또 가능할 수도 있다. AI의 이 세계에 대응하는 뭔가 일련의 확장된 인문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또한 있다. 저는 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이제 성공의 비결이 그 다이내믹 콜이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인내력, 참고 좀 기다려주고 아까 뭐 유급제도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유가 또 없는 것도 다른 한편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건 되게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이제 적용 영역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단지 교육 말고도 얼만큼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 사회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류의 사안인 것 같고요. 이건 사회적인 안전망의 문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우리 공정이니, 정의니 이런 걸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지금 그 양 교수님은 대학 교육 영역에서 그 문제를 지금 뭔가 나름 실현하고 계시는 그런 노력의 와중에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 수준에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좀 넉넉한 그런 품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되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네. 네,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의 가장 큰 핵심이 눈치라고 하셨는데요. 이 비언어적인 분위기 안에서 슬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네, 아까 한 8시 반 정도, 30분, 한 8시 반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하면서 아까 이제 뒤풀이 자리를 기약하시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슬슬 좀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 마지막 질문 준비해 주신 말씀 좀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더 준비한 거 없고요. 빨리 뒤풀이 가고 싶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의 장점은 그 AI 빅뱅 자체가 굉장히 질문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생되는 질문이 많고 본인들이 이제 독자들이 읽는 그 고민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이제 아까 이제 노동의 문제하고 현장에서의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까 방법론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조금 사실은 사유의 관점에서 이게 저는 철학과 수업을 2과목 듣고 나는 이제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학부 때. 그리고 제가 복수 전공 신청했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형이상학이 아니고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질문, 그 다음에 그 인식론의 기반이 되는 이제 존재에 대한 질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른 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주고 사실은 저도 그런 코멘트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배우려고. 네. 그랬고, 저는 그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뒤풀이에서도 또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뒤풀이로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그래도 이 자리에서 혹시 좀 질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김대인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아예 질문을 주시는 분한테는 책을 제공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책을 꼭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김태현 선생님께서 AI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마다 약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딱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게 뭔지 약간 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성, 인간다움 혹은 인간의 지적 활동 같은 것들을 규정하고 설명하실 때 어떤 특정한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어요. 특히나 책 제목도 르네상스잖아요. 약간 근대적인 인간, 상이 선생님께는 인간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건 사실 튜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얘기를 듣고 좀 떠올렸던 질문 같은 건데 실제로 튜링 같은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눈치라고 얘기하셨었던 튜링이 왜 눈치가 없었는가 하면 사실은 신경다양성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AI가 인간 같지 못하다라고 할 때 눈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인간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논의를 이제 진행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인간다움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제적인 범주로 상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글쎄요, 뭐 누구나 인간을 얘기할 때 모델을 이렇게 마음에 품지 않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품고 있는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책에서도 그런 지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어선다라는 게 인간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선다는 건 뭐 누구나 자기를 넘어선다,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제할 필요도 없고 그 전제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 인류라는 수준에서 봤을 때 인류가 만들어져 온 방식, 분명히 그 돌도끼를 처음 깼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을까의 그 핵심 동력을 찾아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을 넘어서서 뭔가를 한두 개 발견하는 그 활동이 되게 중요한 뭐라죠? 하나의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 성장, 뭐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그 사람들은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수 소수의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쨌건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수이고 비정상이고 비표준인 사람들이에요. 넘어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의 표준의 어떤 정규 분포의 가운데 머문다, 이거하고는 분명히 대비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그 질병, 아까 이제 아스파거스 증후군 같은 뭐 그런 식의 이제 질병의 뭐랄까 분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설정할 수 있을지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 지점이 있고요. 왜 모르겠는 지점이 있냐면 나쁜 엄마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애를 이제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엄마의 시도가 이게 부당하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긴 치유되어야 할 정상과 어떤 부족하고 결핍되고 그런 것으로서의 어떤 질병이 이게 이제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누가 돌보는 사람이고 누가 돌봄을 당하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비대칭, 이게 분명히 그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은 제가 그 놓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질병 문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질병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어떤 아까 이제 다양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신 말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그 2%, 3%, 또 1%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노력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양성이 증가되는 방향을 그 넘어선다는 게 이게 그 동일한 활동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 방향은 같이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은 되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 생각하는 인간 상이 어떤 건지도 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넘어선다, 그리고 그거는 평균지대에 머무는 건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잘 얘기할 것 같아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 젠더 편향성,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편향성, 그 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무감함,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기술학자들이 매일같이 토론하는 주제이긴 하고, 실제로 그래서 항상 두 가지는 이제, 그러면 이걸 소수자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코딩하고 다시 리코딩 할 거냐, 리인코딩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계속 고려하면서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애드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애드인을 하는,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딥러닝이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 모형은 다 기본적으로 모델이 있고 오차만 있는 거예요. 오차는 모델의 성능이에요. 그 모델의 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추정치를 딥러닝은 그냥 여러 가지 센서를 붙여가 레이어를 적층으로 넣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오차가 있고, 오차 밖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배제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질병, 그러니까 이 보편적 인간으로 상정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왜냐하면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그럴 때 오차 범위를 늘리면 비용이 드는 거고, 아니면 이걸 모델을 바꾸는 거고,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알고리즘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평균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거를 확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평균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다수가 보고 있는 보편적 인간을 세팅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젠더 편향도 있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편향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한계고 두 번째는 가능성이라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확률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빈도주의, 별소리를 하고 있는데, 빈도주의 통계학에 의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베이지언 통계라고 해서 조건부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철학입니다. 이건 일종의 철학이에요. 베이지언은 철학인데, 그 관점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 변이가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전체가 변화한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이제 대안적인 해석을 AI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 확률의 분포 자체가 변하고, 그러면 AI 모델 자체도 다른 방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에 가능성을 두고 실제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뭐 답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항상 이제 그 논쟁 자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혹시 질문, 예. 아니, 너무 저희 연구소 질문하게 돼서 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되게 또 흥미있게 읽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두 분한테 다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하나는 그 AI가 생성하는가에 있어서 이제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생성하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러면 AI의 발명 이후에 그 AI의 발명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생산하고 창작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인간의 생성,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도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이 항상 뭐가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인간의 창작이라는 그 개념의 정의도 바뀌게 될 텐데, 그 부분까지 책에서 이제 다루진 않고 질문의 형태로 남기고 있어서 그런 미래를 어떻게 그리시고 있는지가 하나 궁금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제 어중간한 창작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고도의 창작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지루한 단순 노동들이 항상 그 밑에 깔려있게 되는데, 그 어중간한 창작 활동들의 상당수가 많이 일자리라고 하면 일자리 그런 것들이 갈려나가고 있는 게, 제가 막 사갖고 돌아와가지고 작년에 저희 이모가 전화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너 자리 어차피 못 잡을 거다.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너한테 일자리 주겠다. 근데 그 일자리가 뭐냐면, 이렇게 해외 유학 가는 사람들한테 자소서 같은 거 써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필 작가 아니면 카탈로그 번역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전화가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다 갈려나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단순한 번역이나 그냥 정형화된 글들을 생산하는 일들이 아주 빠르게 대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도의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AI까지 이용하는 창작자들한테는 계속해서 더 좋고 더 빠른 속도로 상당물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그 창작을 위한 단순 노동이라든지 어중간한 창작물,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많이 논구가 되고 있는 게 웹툰이랑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찾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기록들이 막 소셜 미디어에 막 올라오고,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이제 그 노동력의 변화는 참 그런 일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런 학과로 진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적어지고, 이게 사실은 씬 전체,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 학과들이 존속이 되어야 박사도 가고 석사도 가고 하면서 인력이 나오는데, 애초에 재생산 자체가 지금 위험에 처한, 예를 들면 아까 번역이 대체되면 어문계열 학과들도 옛날보다 더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과 그 고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정 선생님 작업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그 최상위권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고 5등까지 들어가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주로 좌파들이 관심을 갖는 최하위권이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아니라 반에서 전에 말씀하신 표현인데 5등에서 25등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항상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AI가 대체하는 영역에 많은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절 주세요? 네. 두분 다 주세요.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한 거요. 완벽하고 고유한 거. 왜 들레즈 말로 하면 뭔가 특이성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작품이라는 것은.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사회학자 중에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이제 인지과학도 하고 원래 정치학자인데 뭐 이것저것 한데 그분이 만든 표현 중에 뭐지? 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써놨는데 satisfying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면 그냥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일들, 완벽한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러스터들이 제가 볼 때는 대체되기 제일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나오면 돼요. 적당히 나오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게 아름다울 필요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보고 많이 팔릴 것 같은 표지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노동들이 이제 제일 빨리 이제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적당한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전망은 뭐 저도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들이 굉장히 고립된 채로 다 분절되게 이제 더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거 말고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죠. 네. 모든 교육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에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계속해서 고등교육을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전공을 택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기술 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재생산부터가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요. 기술이 이제 신기술 특히 좀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 어떤 직무 여기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포토샵이 나온 게 1990년이에요. 23, 4년이 지났는데 33,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의 그 디자인이나 그런 그 이미지 관련된 창작 작업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기본 조건인 채로 태어난 사람 또는 그 전문 분야에 진입하게 된 사람과 그 전에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 직종에 있거나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기본값이 돼 있으면 해야 할 일 자체와 이 훈련받는 과정 자체, 교육 과정 자체가 이미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재편돼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갈등이 되는 경우는 지금 가령 일러스트 같은 거 이제 종사하는 사람과 지금 학생으로서 일러스트 막 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드저니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막 헷갈리게 된 이 사람들 그 정도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거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아마 고등학생 정도라면 걔네들은 2, 3년 뒤에 아마 충분히 대응한 방식으로 일러스트건 웹툰이건 뭐 이렇게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있어요. 전문화된 교육 자체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일인데, 예를 들면, 정부가 반도체학과 많이 만들었잖아요. 계약학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계륵처럼 생각하는 게 반도체학과 출신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역학을 잘하는 애가 좋아요. 그냥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하는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댑트가 됩니다. 변형도 가능하고 쓸모가 있는데, 근데 이 수학 못하고 물리 못하는데 식학 공정부터 다 공정을 다 학교에서 연습하고 온 애들을 오면은 결국에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과가 SK 하이닉스랑 계약학과인데 삼성전자 취업하면요.
이 골치 아프다고 이게 공장이 완전히 레이아웃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 뭔가 그게 다 중위 수준에 있는 기술 셋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계약학과 같은 거라고 특성화를 학부 수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부의 전공 자체는 아까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다 까먹다 이제 질문을 잘 주셨고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학부에서 전공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들어요. 그냥 제너럴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 교육 자체가. 그리고 뭐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 수준으로 오히려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 되면 40살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거의 그 정도까지도 저는 약간 이제 그렇게 자꾸 사회가 밀어 올리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그런 종류의 저는 좀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 이게 먼까지 마이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또렷한 질문은 아니어서 약간 연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낀 점이 인간을 굉장히 중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예술이나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셨기 때문일 거라고 좀 느꼈는데 근데 궁금해지는 점이 왜 사변 철학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그 비인간 행위자라든가 아니면 인간과 같은 인지 능력은 없지만 직접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제 황색 망사 종교 뭐 그런 예시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어떤 인간과 같은 의식이나 인지 능력은 없지만 직접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뭔가 인간과는 다른 방식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뭐 이에 관해서 AI 기술의 문제도 있겠고 이제 철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 거예요. 지금 플로우에서 주시는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네, 그러네요. 네, 방금 질문도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에이전트의 문제, 지금 비인간 행위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딴 거보다도 이제 왜 인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느냐부터 짚고 가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뿐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략 100년 있으면 다 죽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인간의 고민이었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저쪽 그리스 로마 지역도 그렇고, 인간이 죽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 조건, 이거가 인간의 모든 활동을 규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이런 정도로 치열하게 자기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자면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적어도 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되게 퀀텀 점프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한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이제 약간 농담으로 얘기하자면 인간 중심주의 되게 좋은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제 학위 논문 제목이 들레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인간이 뭐 좋고 싫고 뭐 우월하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비인간 다 좋은데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차이를 느낀다고 할 때 그럼 어느 존재를 더 먼저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깊게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인간을 더 깊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인공지능은 택도 없죠. 죽지도 않고 개체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걸 수행하는 존재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떤 주체로서, 이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어디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모기와 인간의, 아니면 뭐 말미잘과 인간의 차이하고, 말미잘과
인공지능의 말미잘은 뇌를 스스로 집어 먹은 놈이잖아요. 맞나? 말미잘이 아니군요. 멍게입니다. 네, 멍게와 인간의 차이하고 인공지능과 멍게의 차이를 얘기하라면 그 인공지능과 멍게의 차이가 훨씬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위계를 짓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찰해야 될 존재가 어디냐를 보면 점점 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 바보 같은 인간이자 또 때로는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 이런 어떤 되게 양면적인 그 존재가 점점 더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런 약간 고백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근데 르네상스라고 쓰셨잖아요. 르네상스라고. 이미 거기서 이제 인본주의자라고 박아놓고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건 고려를 하셔야죠. 올리시면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문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인간과 일하는 인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죠. 인간을 대체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이번 책을 짧게 쓰시긴 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봐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전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챗GPT-3가 나왔다가 4로 나오면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 다음에 챗GPT를 구동하는 하드웨어도 V100에서 A10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HRM 같은 경우는 8단까지 쌓았죠. 그러면 이런 제가 책에서 얼마 전에 봤을 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병렬을 끌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나오는 인공지능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근본주의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일하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지금 수준에서 딱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많이 대체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언어 모델 갖고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언어 모델 아닌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건이 되는 거는 아까 양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 중에도 나왔지만, 현재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기대를 거는 건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언어 모델은 저거 볼 때는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단어의 개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인간 언어 단어 다 합쳐도 그렇게 뭐 많지가 않아요. 몇백만 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기술한 그 문장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출될 수 있는 관계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특성? 이건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 개수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GPT-3가 1750억 개, 그 다음에 4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이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단어와 단어들 간의 관계를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매개 변수가 100개가 있더라도 한계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제약 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어휘와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 한계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준에서 아무리 더 추가로 하드웨어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시간이 좀 단축되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더 작은 모델도 뭐 더 잘 작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그 모델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고, 이제 중요한 건 메타의 얀 루쿤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 모델을 생각하는 게 뭔가 이제 다른 여지를 그래도 좀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제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센싱하고 이 처리,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아직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뭐 어떻게 기계적으로 구현할지 뭐 이런 것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이제 또 별개고, 마무리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게 위협이 되느냐,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어 모델만 놓고 위협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얀 루콘의 100% 동의합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그건 진짜 우스꽝스러운 소리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눈치가 우리가 없었던 게 질문이 많은 건데 왜 너네들끼리만 얘기하냐, 뭐 그렇네요. 네, 그걸 파악하지 잘못했네요. 못한 네. 눈치가 없었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크를 가면 이제 어느 수준에서 이제 좀 이 논의를 맞춰야 되는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책을 읽고 그 이해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또 책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달라고 좀 요청했던 것보다는 빨리 플로어로 질문을 넘기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정말 좀 집중적이고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 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셔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놓친 게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뒷풀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또 조금은 편안한 자리에서 더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을 저희 박사님, 교수님. 또예요? 아까도 했는데. 네. 예, 연구소에서 준비한 책이 있어가지고 선물이 오신 분들에게 저희 연구소에서 준비한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과 더불어서 혹시 저희 연구소에서 오신 분이 아닌 분들이 계시면, 예, 저희들이 저기서 김재인 선생님의 책과 저희 연구소에서 바꾼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을 해서 받아가시는 분은 나중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최종으로 마무리하는 말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AI가 많은 걸 대체를 하죠. 근데 이게 책이 이제 AI 빅뱅에서 챗GPT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논점을 하면 그렇고, 사실은 그냥 챗GPT만 빼고 AI만 하면 그냥 산업공학이 자동화 수준을 높여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트윈, 모션 컨트롤 이런 거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와가지고, 예, 제 대담을 짧게 할 걸 그랬습니다, 지금. 뒤에서 질문들이 더 재밌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게 많았는데, 물론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책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서 굉장히 두텁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재밌는 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 지켜봐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동료 선생님들 포함해서 이 플로어에서 질문 날카롭게 주시고, 그리고 아마 함께 이 생각과 고민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이따 책 증정식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뒷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못다한 얘기 좀 길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AI 빅뱅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좋은 책에서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아주 많은 입소문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